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내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원리라는 글인데요. 와, 저 이거 읽으면서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요즘 마트 가보면, 뭐랄까, 몇 년 전이랑 비교하면 진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확 줄었다는 느낌 다들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피부로 와닿죠. 월급은 뭐 찔끔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 특히 집 같은 거 마련하는 건 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답답함,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단순히 그냥 물가가 오른다, 이걸 넘어서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의 가치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그 배경에 어떤 경제 시스템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걸 파헤치고 있죠. 네네. 특히 그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돈의 가치가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리고 뭐 은행 대출이 어떻게 돈의 양을 늘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고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그 본질을 알아보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자료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에서 좀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셨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읽어봤어요. 정말 뭐 야근에 주말 근무에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거나 뒤처지는 느낌? 그런 걸 받으셨대요. 허탈하셨겠다. 특히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좀 막막함을 느끼셨을 때, 아,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랑 투자 공부를 그때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 그 심정 진짜 너무 이해가 가요. 월급은 뭐 한 2, 3% 오르는데 세상 물가는 막 훨씬 더 빨리 오르는 것 같고 좋은 동네 아파트 같은 거 보면 그냥 그림의 떡 같고 그런 좌절감. 그렇죠. 당신도 혹시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요. 바로 그 개인적인 고민과 질문이 이 자료가 파고드는 핵심 주제로 딱 이어집니다. 네. 저자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는 단순히 월급만 받아서 저축하는 걸로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고요?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돈의 가치 있잖아요. 네, 뭐 1,000원은 1,000원이고 10,000원은 10,000원. 네,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1,000원은 그냥 1,000원이지, 10,000원은 10,000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착각이다. 네. 물가가 오른다는 현상은 사실 그 물건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가 갑자기 확 뛰었다기보다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의 가치, 그러니까 돈의 힘이 떨어진 것 때문이라는 설명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엔 10,000원으로 사과를 10개 샀는데 지금은 5개밖에 못 산다. 그러면 사과가 막 엄청 귀해졌다라기보다는 10,000원짜리 돈의 힘이 그냥 약해졌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 법칙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네네. 어떤 상품이든 시중에 공급량이 막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흔해지니까. 돈도 똑같다는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이걸 어려운 말로 통화량이라고 하죠. 예, 통화량. 이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돈이 점점 흔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돈 한 단위가 가진 구매력, 즉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의 10,000원이랑 지금의 10,000원이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대체 그 통화량은 왜 어떻게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보통 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 통화량 증가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고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경제 시스템에서 돈은 대부분 은행의 대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대출로 돈이 창조된다고요?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약간 무슨 마법 같기도 하고요. 은행에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이해해보죠. 네네. 이죠? 여기서 시중은행, 예를 들어서 가상의 사과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사과은행. 좋아요. 이 사과은행에 일정 자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A 사장님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과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A 사장님 은행 계좌에 대출금 5천만 원이 딱 찍히겠죠, 통장에. 그렇죠. 자, 이제 A 사장님은 이 5천만 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B 사장님에게서 구매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은 B 사장님에게 넘어가겠죠? 네, B 사장님은 이 돈을 받아서 당장 필요한 현금, 예를 들어 한 25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4,750만 원을 자신의 거래은행, 이번엔 가성의 오렌지은행이라고 해볼까요? 이 오렌지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오렌지은행의 B 사장님 계좌에도 4,750만 원이 찍히겠네요. 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 흐름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렌지은행은 B 사장님이 예금한 4,750만 원 전부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은행은 고객들이 언제든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최소한의 비율만큼만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아, 지급준비율. 네, 들어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왜 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막 무분별하게 다 대출해줬다가 나중에 고객들이 돈 찾으러 몰려들었을 때 돈을 못 내주는 그 뱅크런 사태 같은 거 막으려고 만든 장치인 거죠.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죠. 이 자료의 예시에서는 이 지급준비율을 한 3.5% 정도로 가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렌지은행은 B 사장님이 예금한 4,750만 원 중에서 3.5%인 약 166만 원 정도만 지급준비금으로 딱 남겨두고 나머지 약 4,584만 원은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처음 시작은 A 사장님이 사과은행에서 빌린 5천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 돈이 B 사장님한테 갔고 B 사장님은 오렌지은행에 4,750만 원을 예금했어요. 근데 오렌지은행은 그 돈의 대부분인 4,584만 원을 C라는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A 사장님이 빌린 5천만 원 외에 C라는 사람이 빌린 4,584만 원이라는 돈이 또 생긴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용창조, 크레딧 크리에이션의 핵심입니다. 신용창조. 네, B 사장님의 예금을 기반으로 오렌지은행은 C에게 새로운 대출을 일으켰고 이 C의 대출금 역시 C의 계좌에 숫자로 그냥 찍히게 됩니다. 즉 실제 현금은 A 사장님이 빌린 5천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B 사장님의 예금 통장과 C의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에는 5천만 원 더하기 4,584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은행은 단순히 돈을 이렇게 중개하는 걸 넘어서 예금이랑 대출 과정을 통해서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야,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C가 대출받은 돈으로 또 다른 거래를 하고 그 돈을 받은 D가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또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E에게 대출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계속. 네, 이 과정이 수많은 사람들과 은행들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A 사장님이 빌린 5천만 원이 이 반복적인 대출과 예금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상으로는 정말 수억 원대의 훨씬 큰 규모의 통화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 자체도 놀랍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예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다시 대출해주면서 돈의 총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시중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군요. 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직접 돈을 푸는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정책도 통화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시중은행들의 대출 활동을 통해서 돈이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좀 명확해지네요. 이런 시스템화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또 대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 시중의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그 결과 돈의 가치는 희석되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우량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 아니면 성장성 있는 기업의 주식 같은 거요. 네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좋은 동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 물건이나 자산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이 관점을 진짜 잊지 말아야겠어요. 단순히 와, 집값이 미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진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죠? 바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한 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만 자산을 보유할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꿔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투자를 그런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겠군요. 흔히 투자를 약간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의 투기나 위험한 도박처럼 여기는 시선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자료의 설명대로라면 투자는 돈의 가치 하락이라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면서 동시에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불리는 행위, 그 이상으로 내 노동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이런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때로는 부자나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반감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요행으로 돈을 번다. 노동 없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자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 시선도 있죠. 네. 근데 시스템을 이해하면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요,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는 1만 원은 그냥 1만 원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 혹은 언젠가는 물가가 다시 안정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현금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의 위험성에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속적인 돈 가치 하락의 파도를 그냥 온몸으로 맞게 되는 셈이죠.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의 실제 구매력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돈이 점점 쓰레기처럼 가치를 잃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활발하게 노동소득을 얻기 어려워졌을 때 젊었을 때 모아둔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면 정말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료에서 자본주의 원리를 모르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미래가 된다. 이 말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돈, 즉 화폐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은행의 신용 창조, 즉 대출 과정을 통해서 시중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모으거나 은행에 예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미래의 구매력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보고 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진짜 첫걸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땀 흘려서 번 그 소중한 돈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경제적 사고에 작은 아하 하는 깨달음 혹은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돈이 주로 대출을 통해 창조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통화량 증가와 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대출과 신용 창조 메커니즘은 과연 개인과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또 어떤 본질적인 불안정성이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와, 빛과 그림자라.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